통계냐? 진짜가 약간 너무 오랜만에 자 통계잖아요. 그 통계는요. 어 물론 선생님 수학을 전공했지만 통계도 배웠거든. 근데 통계는요. 그 너네가 하는 그, 그 분산, 뭐 표준 편차,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 있잖아. 너네한테 수학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거는요 별로 왜냐면 너네가 하는 그 손으로 하는 그 계산들 있죠. 평균 내고 뭐 분산 내고 표준 편차 내고 그걸 손으로 할 정도가 되면 내 숙제 별로 의미가 없어. 열심인데 통계내서 뭐해? 그 10명이 어떤지 몰라? 다 아는데. 통계를 왜 내냐면 그런 거다. 우리 학생들의 뭐 통치도를 알고 싶어. 통치 통계를 내봐야 돼. 니네가 어느 정도 하는지 선생님들이 다 아는데 근데 통계 내봐야 돼?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통치도 선생님 모르잖아. 그죠? 가르치지도 않고 뭐 지역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통계를 내는 거야. 똑같은 시험을 보자. 너네들 3학년 때 아마 일제고사 이런 걸 볼 텐데 전국에 있는 중학교 3학년 애들이 동일한 시험을 봅니다. 국영수 사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예전에는 매년 봤어. 매년 봤다고. 1년에 한 번씩 봤다고. 일제고사 한 번씩 꼭 있었어. 그래서 그때는 약간 전체 몇 등 이런 것도 알려줬어. 전국에서 몇 등이야. 많이 봤다. 그래서 그때는 뭐가 문제가 안 됐냐면 약간 개인정보 이런 게 별로 지금은 굉장히 개인정보가 소중한 시대잖아요. 그죠? 또 선생님이 와가지고 뭐 동건이 너 전교 1등이래 이러면서 옆에 있던 애가 선생님 고소하잖아. 그죠? 왜 내가 전교 1등이라고 생각했는데 종건이가 1등이라고 밝혔어요. 이러면서 수석이상을 이러면서 고소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뭐 그런 게 별게 아니라 옛날에는 성적을 이렇게 복도에 붙여 전교 1등부터 전교 꼴등까지 여기 있는 애는 저기 있고 저기 있는 애는 저기 있고 뭐 그런 거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교육 공평권이 굉장히 쉬웠어. 왜냐하면 매년 데이터가 더 그러니까 그 수능 같은 거 출제하기 굉장히 쉬웠어. 수능이 왜 매년 문제가 많냐면 그 학생들이 속으면서 어떤 성취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건요 너네를 그냥 줄 세우는 것뿐입니다. 줄 세우기 위한 역할을 할 뿐이죠. 근데 그게 줄이 잘 서면 문제가 안 돼요. 줄이 잘 서면 문제가 안 돼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잘 예쁘게 줄이 서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상하게 출제가 돼서 만점자가 1% 1등급을 넘어가. 그죠? 그러면 한국치여서 2등급 된 애들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죠? 그럼 문제가 벌어지는 입시니까. 맞아요. 예전에 그 데이터가 매년 들어오는 데다가 전국에 있는 애들 다 같은 걸로 평가하니까 어느 정도 성취도를 내면 애들이 어느 정도 줄 세울지가 가늠이 돼. 그래서 3년에 한 번 보죠. 그러니까 실제로 중학교 때 한 번, 고등학교 때 한 번만 근데 고등학교 때는 그러니까 전체 통계는 중학교 때 그렇죠? 게다가 고등학교 때 너네가 분담하는 게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6월 학평, 9월 학평 이런 것들이 있죠. 6학평, 9월 학평이 교육 과정 출제하는 겁니다. 왜? 수능 때 줄 세우는 걸 좀 잘 세워보려고. 뭘 이용해서? 6월, 9월 모의평가 때 나왔던 시험 문제가 뭐 11월에 반영될 수 있어. 뭐 이런 이상한 유언비어를 펼치면서 모든 아이디어의 시험을 보게 하는 재수생들도 다. 그거는 학교에서도 보지만 사설학원 있죠. 사설학원에서 그 시험지가 배달이 돼서 사설학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 감독만 와서 시험을 보긴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걔네들도 그런 통계를 얻어야 시험 출제가 쉬운 거야, 실제로. 그래서 너희들은 실제로 현재 통계학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이걸 다 해줍니다. 선생님이 대학 다닐 때가 벌써 15, 6년 정도 됐거든요. 그 당시에 이미 엑셀이 굉장히 발달해서 요즘은 물론 또 발달하긴 했지만 그 당시에 뭐 선생님 그때 통계학 수업 들을 때 뭐가 그거 데이터였냐면 그 KBO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KB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투수 뭐 그래서 타자들의 뭐 방어율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 뭐 출루율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 그런 걸 그냥 쭉 데이터를 다운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걸 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요 예전도요 다뭐 수십만 데이터를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굉장한 곳이 있는데 통계청이라는 게 있어요. 통계청에 들어가면 뭐 있는지 알아요? 선생님은 자주 들어가봤는데 통계청에 뭐 있냐면 너희 통계청에 가장 큰 건 뭐야? 인구수 뭐 이런 거죠. 인구수 이런 거잖아요. 통계청에 들어가면 너네 몇 살이죠? 15세? 14세? 14세나 15세에 요팔 길이도 나와 있어. 평균 길이. 그리고 여기가 나와 있는 자, 요 길이도 나와 있어. 이것만 나와 있는 자, 생체 길이도 나와 있어. 생체 길이도 나와. 너네 맨날 팍스 재잖아. 어. 그러다 통계청으로 들어가면 다 그럴 수 있던데. 네,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한국 남성 평균 키, 평균 안경 키, 평균 요 허벅지 길이, 평균 종아리 길이,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죠? 그래서 공부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은 통계청 사이트를 잘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니네가 만약에 기계공학 그래서 뭐 자동차를 설계한다고 쳐요. 그럼 자동차에 뭐 빨리 달리고 잘 서고 뭐 멋있게 생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해. 그 사람이 앉았을 때 어떻게 자리를 배치할 건지 중요하다. 의자가 굉장히 짧아. 운전하기 너무 불편하겠죠. 의자가 또 굉장히 길어. 그럼 다리 짧은 사람 운전 못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모든 집에서 항상 평균 약속을 거야. 그래서 그 평균 데이터들을 공학자들이 제일 많이 갖다 써. 그래서 너네 왜 의외로 의자에 앉았는데 편하다는 느낌이 들죠? 뭐 이렇게 가보면 뭐 비싼 의자, 뭐 좋은 의자 이런 거 해서 앉아보면 의자들 비싼 의자 굉장히 비싸거든.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이런 의자 말고 그 너네 이렇게 뭐, 뭐 앉으면 뭐 공부가 잘 된다 어쩌고 헛소리 하는 의자들 있잖아요. 가서 앉아보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 이유가 뭐 디자인이 이뻐서 소재가 좋아서 뭐 그런 걸 떠나서 그 너네 나이에 맞는 그 길이를 측정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이렇게 하면 그거 의자 크기가 점점 달라지는 거 아세요? 기억이 안 나요? 초등학교 1학년도 이렇게 큰 의자 앉을까요? 아니 초등학교 1학년은 좀 작은 의자 앉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좀 의자가 크죠? 그거 어떻게 맞췄어요? 의자 애들 앉혀보고 맞추는 거야? 아니잖아. 이미 세팅 다 돼 있잖아요. 다 평균 키가 나와 있는 거. 그래서 뭐 그런 차이가 있어서 지금 뭐 기준이 아니면 실제 통계는 해석할 거냐가 더 중요해요. 이 통계값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야기 나오는 게 아주 똑같은 통계들이랑 싸운다. 뭐 굉장히 최신 사회 문제 뭐 이슈 같다고 같은 거 뭐 있어요? 오늘 생각한 저출산? 뭐 저출산도 한번 치면 출산은 뭐 공통적인 문제니까 뭐 그걸 분석 반표 있는데 야 여긴 사람 증가해 이렇게 헛소리는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경우 말고 그런 거하고 치자 뭐. 사회 문제가 벌어지는 것 같은 거 있잖아 뭐 최근에 벌어지는 뭐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 뭐 광명의 서울 편입 문제 김포에서 그럼 김포는 왜 서울에 편입해야 돼요? 서울에서 김포로 출근하는 사람이 60%래 라고 하면 60%? 그럼 편입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맞아요. 이 60%나 그렇게 한다고? 그럼 편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 60%는 어떻게 나온 건 줄 알아요? 너네 생각에 60%라는 얘기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까? 김포시 전체 인구 중에 60%가 서울로 출퇴근한다고 생각이 들죠. 출근하는 사람 정도 있어요. 아니요.
김포 골드라인이라고 김포 끝에서 출발하는 기차가 있거든요. 그 기차, 아니, 거기 타는 사람 김포 사람일 거 아니야. 그죠? 그 사람이 김포공항역이 서울이잖아. 김포공항역에 내리는 비용이 60억.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김포공항역 종점인데? 종점이 사람 내릴 수밖에 없지. 뭐 어디로 갈 거야? 그죠? 네, 그래서 그렇게 출제하는, 그러니까, 1% 가지고 어떻게 해서 갈 거냐, 이런데. 그래서 약간, 수업이 공부하다 보니까 약간, TV 프로그램, 100분 토론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소망자들끼리 싸우는데 뭘로 싸워? 맨날 시간으로 싸워요. 그래서 제가 본 통계로는 뭐, 이렇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반대편에서 그런 통계가 어디 있어요? 통계 한번 가져와 봐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가 알고 있는 통계는 다른데? 다른 통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게 실제로는 통계값 내는 건 별로 문제가 아니야, 요즘에. 쓰면 5초 내줘. 그죠? 어떻게 해석할 거냐의 문제죠. 근데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게 그러면 그 값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평균이 어떤 의미인지, 분수이 어떤 의미인지, 표준분수가 어떤 의미인지, 대표값이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사실 똑바로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야, 평균이 이 반이 높으니까 이 반이 공부를 더 잘해. 아니야. 그 반에는 운동부 애들이 없기 때문에 평균이 좀 높게 나온 것 뿐이야. 이쪽 반 애들이 최고 성적은 더 많단 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그래서 정의를 생각해야 됩니다. 해보세요. 통계, 줄기와 입그림이죠. 줄기와 입그림은 뭐예요? 줄기와 입그림은 뭐예요? 줄기와 입그림 뭐예요? 그래프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줄기가 있고 잎이 있는 거예요. 줄기 입그림의 가장 좋은 특징은 뭐예요? 훼손되지 않는다. 표본 훼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수표현은요, 표본 훼손이 완전히 막 1부터 10까지 몇 개, 10부터 2까지 몇 개, 30 몇 개 하면 1부터 10까지 몇 개 하나라도 그게 무슨 값인지 모르잖아. 그죠? 근데 줄기들은 표본되지 않습니다. 1, 10 사이에 있는 뭐 3개가 있으면 11, 13, 17인 게 다 눈에 보여요. 훼손되지 않아. 그죠? 자료에서는 일어나지 않지만 또 단점이 있어. 뭐 어떤 단점이 있어요? 한 번에 보기 힘들죠. 자기가 정리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대규모로 있는 자료를 분석하는 데는 줄기 그림이 적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야. 뭐 굉장히 대용량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거야. 어떤 것들이 유용하니 도속 목표가 유리해? 줄기 그림이 유리해. 도속 목표가 더 유리하겠죠. 대용량이라면. 그죠? 맞아요. 그리고 데이터를 쓰는데 뭐별 문제가 안 됐다면 해도 됩니다. 근데 데이터가 구분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요. 해서는 안 되겠죠.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리콘은 전량의 정의는 뭘까요? 전량의 정의. 우리가 그거 나타나는 성적, 이 몸무게, 등의 자료를 뭘로 나타낸 거? 수량으로 나타낸 거. 이런 것들이 결량입니다. 그 다음에 줄기 그림은요. 줄기의 그림은 뭐야? 줄기와 육기 중에서 줄기와 육기 이용하여 자료를 나타낸 그림이 되겠죠. 이렇게 적으시고요. 줄기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요. 별량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줄기 부분과 잎을 결정합니다. 밑에 일침으로 들어가 있는 자료를 보면
16, 32, 35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줄기가 10단위가 줄기, 이파리가 1단위가 이파리가 될 거야. 그래서 줄기꼴로 만든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로선 그은 다음에 왼쪽엔 줄기, 그 다음에 잎을 쓰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줄기 잎이라고 나누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줄기 잎 그림은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가지고서는 안 되고,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나타날 수 있지만, 자료의 양이 클 때는 좀 불리하다. 빼게 하시고요. 자, 도수표는요,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죠. 도수표부터 이렇게 보면, 이게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도수 분포표. 도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는 표입니다. 말 그대로. 그죠? 그래서 분포표에서는 계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너네가 좋아하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귀족 이런 거 아니고. 그래서 별량은 그냥 계급은 그냥 별 간격으로 나누는 구간입니다.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는 구간이에요.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야지 계급이 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이렇게 왜곡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도순법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곡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중간을 늘려서 보여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도순법을 거듭하게 되겠죠. 그래서 계급의 크기는요, 어떻게 결정하나요? 계급의 크기는 인간의 넓이가 됩니다. 넓이. 그 다음에 즉 계급의 양끝값의 차가 되겠죠. 계급 값은요, 계급값은 중앙값을 얘기하죠. 맞아요. 1부터 10이면 그 계급의 계급값은 5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1부터 10인 애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그 분포를 추천해볼 거야? 아니야. 우리는 뭔가 빨리 수치화하고 싶어. 그러니까 1부터 10이라고 치면 그냥 5라고 볼 거야. 5가 3개. 그런 식으로. 전체를 다 더해버릴 때는. 이해됐어요? 1부터 10까지 3개야. 그럼 뭐가 이게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냥 다 5라고 해. 걔는. 그래서 계급값은요. 계급을 대표하는 표시입니다. 계급을 대표하는 값. 시고요. 어떻게 계산해요? 계급의 계급의 양끝 값의 관식입니다. 그다음에 도수요. 도수의 각 계급에 속하는 자리의 수예요. 자리의 수입니다. 그 다음에 도수가 안 나오죠. 도수 목표는요. 주어진 자료를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각 계급의 도수를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도수분포표를 만드는 방법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도수분포표로 나타내는 것도 예시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죠 히스토그램은요. 뭐가 히스토그램이에요? 도수분포표를 표로 나타내는 게 히스토그램이죠. 맞아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히스토그램은 노트표를 그래프로 나타낸 게 히스토그램입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 만드는 방법은요, 나오죠. 각 태그를 적고요. 가로축에, 세로축에 도수를 적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로, 태그의 가로 도수를 세로로 하는 직사각형을 그리면 도수 인포폼이 되죠. 히스토그램이 되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의 특징은 뭐예요? 특징. 히스토그램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안는다로 네? 항상 자료를 다룰 수 있구나. 자료에 인포 상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자, 이고요. 두 번째, 뭐, 직사각형의 넓이는 뭐에 비례해요? 계급의 공비례에 비례합니다. 공비례. 도수가 크면 클수록 직사각형의 넓이가 커진다. 라는 거죠. 그게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필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도순고사각형은요. 도순고사각형은요, 뭐예요? 도순고사각형은, 히스토그램의 여기 중앙점과 양끝을 0으로 하는 사각형.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앙값들을 찍은 다음에 그 각 계급의 중앙값이요. 중앙값들을 찍은 다음에 걔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도수보다형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으니 이미 그릴 줄 아실 겁니다. 히스토리를 만들고 나면 도수보다형은 더 빨리 그리죠. 그죠? 그래서 이 아이의 특징은 뭐예요? 도수보다형의 특징은 뭐예요? 자료의 분포 상태를 연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자료의 분포를 연속적으로 볼 수 있어요. 도수보다형의 넓이는요, 뭐랑 같아요?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 넓이랑 것 같아요. 약간 리본 같은 직사각형. 완전 넓이와 같다.
이유는 되니까 그래서 뭐 여기를 일으키니까 여기서 없어지는 부분과 생기는 부분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부분 갖고 바꾸면 여기가 생기죠. 여기는 잘려나가지 않네. 얘가 여기 보면 되니까 같아지는 일이 벌어지죠.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좀 집중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상대도수요. 상대도수부터 굉장히 헷갈려요. 상대도수는 뭐가 상대도수예요? 상대도수라는 건 우선 목표로 해서 전체 도수에 대한 각 계급의 도수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계급의 상대 도수는 어떻게 예상해요? 도수의 총합분의 계급의 도수를 하는 게 각 계급의 상대 도수고요. 우리 치면 돼요. 계급의 상대 도수는 도수 총합분의 계급의 도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상대 도수 분포표. 상대 도수 분포표는요, 각 계급의 상대 도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수 나타내는 표니까 거기다 나오죠. 네? 상대도수 분포표는요, 상대도수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뭐가 특징일까요? 특징. 이 뭐예요? 합쳐서 1. 그죠? 네. 네, 각 계급의 상대의 도수는, 상대 도수는 0 이상 1 이하가 될 그 합은 1이다. 합 항상 1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 계급의 각 계급의 상대 도수는 뭐에 정리하겠어요? 그 계급의 도수의 정비례입니다. 이건 언제 쓰는 일이에요? 상대 도수는 언제 쓰는 일이에요? 비교하는 두 대상의 전체 크기가 차이가 나는 게 유리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서울에 사는 아이들 중에 키가 170 이상인 학생 수와 그렇죠? 제주도에 사는 학생 중에 키가 170인 학생 수를 비교하는 게 별 의미가 없죠. 왜? 서울에 있는 학생 수 훨씬 많으니까. 그러면 뭘 따져봐야 돼요? 상대도수를 비교하면 되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뭐 서울에 뭐 중학생 중에 170인 학생이 뭐 100만 명이래. 제주도에는 10만 명밖에 없대. 서울이 이렇게 많으니까 서울이 키가 더 크기 좋은 환경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상대도수로 따져봐요. 서울은 뭐 20%가 170 이상, 제주도는 50%, 0.5 이상이 170 이상이에요. 그러면 제주도가 더 크기 좋은 환경일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도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F가 굉장히 차이 나는 경우에 상대도수가 나타내서 비교하면 편합니다.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죠. 상대도수 나타낸 그래프는요. 그, 뭐겠어요? 상대도수 분포를
나 도수분포 다편 모양으로 된 그래프가 상대도들을 6번 밑에 땡땡이 쓰시면 합니다. 상대도 분모를 나타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짠, 칩니다. 대표들이요. 되게 많지. 신경성 가장 안 쓰이는 게 대표치입니다. 그 이유는요. 그 전체 하나로 대표하는 값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표값은요. 대표값. 대표값이라는 게 자료 전체의 중심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현상이 나타내는 형식이라고 표현해요. 그죠? 그래서 대표값의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베이스는 평균, 그다음에 중앙값이 있고요. 최빈값이 있습니다. 세 개 다 비슷한 뜻이면 좀 다릅니다. 평균은요, 전체 합을 그 도수로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중값은요, 1 세운 다음에 한 가운데 있는 아이를 하죠. 홀수면 한 가운데 있는 애가 나오겠죠? 홀수는 둘 사이의 평균을 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최빈값은요, 가장 많은 빈도를 가진 애가 최빈값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이게, 정규분포를 따른다거나, 아니면 보통의 경우는요, 합치 평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평균을 보면, 여기 평균이 있는 애들이 제일 많습니다. 통계를 공부해 보시면, 모든 분포를 정규 분포로, 모든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꿔서 계산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애들 있잖아. 평균 연봉이 막, 그죠? 연봉이, 재산을 따져보면, 재산이 막 1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연봉이 왠지 높겠죠. 맞아요? 그런 경우에 뭘 써야 돼? 중앙값이나 최빈값을 써야 되는. 그래서, 뭘 쓰느냐? 그게 바로, 해학을 하시는 분의 역량이에요. 함정이 어느 정도. 네, 그쵸. 그래서, 통계를 어떻게 할 건지. 근데 그건 통계 함정이라기보다는요, 의도되는 결과예요. 이건 잘못 해석한 거야가 아니고, 일부러 잘못 해석, 사람들 이렇게 통계하시는 분들 이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똑똑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데이터가 있어. 내가 만들어 줄게. 이럴 때는 이거 갖다 쓰면 돼. 이럴 때는 이거 갖다 쓰면 돼. 그리고 너네 왜 쓰는 그 이상한 표현이 있죠. 신뢰 구간과 차라는 표현이 있죠. 맞아요. 신뢰 구간 너 25% 플러스 마이너스 2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2.5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죠? 신뢰가 90인 경우도 있고 신뢰 구간이 크면 좋을 것 같죠. 신뢰 구간이 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실내 구간이 100이라는 이야기입니다. 7을 다 쳐다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산으로 치면 1조 원 재산이 있는데도 포함할 거야. 가 되는 거죠. 통계가 이상해집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10%는요, 양 끝에 극단적인 애를 치고 와요. 그게 아마 양쪽으로 더 가까워지는 것일 겁니다. 10% 넘어야 될까? 그러면 어떤 경우는 96%가 그 다음에 구간 오차가 있죠, 오차.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10, 오차가 0이면 좋겠잖아요. 오차가 0이면 이야기는요, 치면 재산 1조 원 있는 데까지 다 포함할 이해했어요? 예. 이야기는요, 그 값이 픽스된 거야. 픽스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5천 명이야, 5천만 명이야, 5천만 명 다 조사해. 그럼 실내구간 0이, 실내구간 100%의 오차 0이. 근데, 그렇게 하려고 통계하는 거예요? 아니요. 표본을 뽑아보고 전체 확률려고 통계를 하는 거죠. 그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실내구간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어.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 이 오차의 가중치를 주는 것들이 약간 통계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죠. 너네 제일 많이 하는 요 표본과 오차의 가장 큰 건 뭐냐면요. 너네 선거하죠. 선거하면 사전 투표 말고 본 투표 하는데 투표하고 나온 사람한테 뭐 이렇게 출구조사라고 해서요. 누구 찍었는지, 본인 나이가 몇 살인지, 고향이 어딘지, 누구랑 사는지, 뭐, 이런 걸 찍어놔가거든. 근데 그거를, 보진 않아. 근데 그걸 딱 모으잖아요. 모으면, 뭐, 이 사람이 고향이,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이 고향이 아닌 사람이 많을 수 있잖아. 고향이 뭐 경상도라다, 뭐, 전라도라, 이렇게, 뭐, 제주도라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나이와 고향과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그런 게 통계에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경상도에 있던 사람이 서울로 얼마나 올라왔는지 그런 거는 인구 조사를 5년에 한 번씩 총조사를 하니까 그죠? 그런 것도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는 뭐 부산 사람이었어. 근데 서울에 와 있네 지금. 그래서 투표를 했네. 누구한테 투표했다고? 아, 이 사람은 그러면 누구한테 투표했으니까 이 사람 가중치를 얼마를 줘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울산에서 서울로 올라온 30대 남자가 대략 몇 명인지 알잖아. 통계치로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이쪽에다 가중치를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오차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커지거나 작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조절할 수 있어요. 통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말씀드렸죠? 통계 한정이 아니고 의도된 합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세히 공부하시면요. 그게 살짝 자, 뒤에 누구 선들 확률이 더 높대요. 근데 뒤에 보면 그죠? 신뢰 구간 100%에 오차 뭐 0%다 이러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전체를 다 조사 못했으니까. 그죠? 이해했어요? 오차 0%라는 것 자체가 다 쳐다봤다는 얘기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은요? 뭐예요? 좀 기다리자. 그래서 평균은 뭐가 평균이야? 평균은 별량의 추락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값을 해서 평균은 평균이니까 별량의 개수를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누면 되더라. 그거는 중앙값이 뭐가 중앙값이에요? 중앙값이 뭐예요? 자료의 별량을 필수로 나열 중앙에 위치하는
그래서 자료 변량을 수위선으로 나열한 다음에 중앙에 위치하면 그게 바로 중앙값입니다. 그래서 중앙값 구하는 방법은 밑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은 최빈값이죠. 최빈값은요. 어떤 게 최빈값이에요? 네, 최빈값. 어, 자료의 변량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을 최빈값이라고 합니다. 최빈값의 특징은요. 특징은 뭐예요? 특징이 뭘까요? 두개 이상이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 한 개씩 있거나 모두 다 두 개씩 있으면 최빈값이 없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최빈값은요, 가교가 수치로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 나타나요. 그래서 뭐야? 노란색, 파란색, 이런 경우는 최빈값이 많습니다. 그러면 산포도가 나오죠. 산포도는 뭐가 산포도예요? 산포도. 산포도는요, 결량이 대표값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정도를 하나의 수로 나타내는 값을 산포도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분산이 있겠죠. 분산은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죠. 특징이 있어요. 네. 특징은 뭐예요? 산포도가 크면 뭐예요? 결량들이 대표값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두 번째, 산소와 가금이 대표값 주위에 어떻게 돼 있어요? 밀집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포도 중에 인산과 나머지들도 있나요? 네. 중앙값에서 떨어지는 경우와 최빈값에서 떨어지는 경우를 나타내는 산포도도 존재합니다. 근데 모르셔도 돼요.
편차는요, 뭐예요? 어떤 자료의 다별량에서 뭘 뺀 거? 평균을 뺀 값을 그 별량의 편차라고 부른다. 특징은 뭐예요? 특징? 편차의 총합은 뭐예요? 0. 그죠? 그 다음에 몇 가지 나는 거 있어요? 네 개 나와 있죠? 꼴등들 가중에 나머지는 뭐 별거 없죠? 1, 2, 3 밖에 절대 이상 꼴등들이 있어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분산과 표준 편차가 나오죠. 일단은 뭐 편차만 더 보시고 딱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산 분산 어떻게 계산해요? 분산 편차의 제곱의 평균 표준 편차인데 루트의 분산 분산의 양의 제곱근입니다. 분산의 양의 제곱근. 필중이야 뭐야? 평차의 합은 0이니까 떨어진 정도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제곱해서 평균을 구하는 게 분산이죠.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했으니까 실제로 떨어진 것보다 더 제곱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씌워요? 루트를 씌워서 표준 편차를 구한 겁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면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 맞아요.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계산법도 있습니다. 분산 어떻게 계산하는 거일까요? 그 제곱의 평균 네, 그 제곱인데요. 뭔데 제곱의 평균에서 뭘 빼요? 뭘 평균의 을 빼면 분산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분산을 구하는 다른 방법에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증명 발표해야겠어요? 산소는요, 두 별량 x, y의 순서가 x, y를 좌표로 하는 점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그래프를 판정도라고 합니다. 특징이 뭘까요? 두 별량 사이의 관계를 좀더 쉽게 알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와 강한 음의 양 상관관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확인 문제 11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1번 봅시다. 1번은요, 그 전차 학생과 운명이에요. 전차 학생과? 전차 학생과 운명에 해보면 아니죠. 그중에 50점, 85점 이상의 학생,
5명이잖아요. 그래서 하면 되면 25%네. 25%. 1번. 그 다음에 2번은요. 몇 번이에요? 2번하고 5번. 3번은 4번입니다. 4번. 그 다음에 4번에는 35%. 3번. 그 다음에 6번에는 A가 뭐예요? 10, B가 5, C가 65. 다 더하면 86번. 70개 이상 80개 미만. 6번은 70개 이상 80개 미만. 지금 4번이. 4번이 4번에 35%. 그 번호가 없어요? 4번은 35%. 그 다음에 5번은 그다음 80, 그죠? 그 다음에 6번은요, 70이랑 8분이랑 7번은 25%, 8번은 50, 9번은 X가 다, 10번은 208이요. 11번은 3번, 11번은, 7번도 그렇죠. 11번은 11번은 40. 원치 학생 수가 40이죠. 뭘 구하고 있어? 네, A, C까지 하고. A 때까지 다 구하라고. 그러면 A는 얼마예요? 10. 10이에요? 네. 0.25 곱하기 40이잖아요. 그러면, 네. 그 다음에 B가 8. B가 0.2, 0.05 이렇게 있네. 아, 11는 11. 4번은 26. 4번은 63명. 15번은 2번. 16번은 3번. 그 다음에 7번이 7번이 10. 40이에요. 7은 45. 그 다음 또 세야죠.